알겠습니다. 이 주자학이 송나라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원나라 시절이었습니다. 원나라 시절이고 그 뒤에 이 주자학을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인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월남이었습니다. 월남.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였고 일본은 그냥 교양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우리처럼 교조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두 가지 흔히 기적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 기적은 중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공산화가 된 거고 한국은 공산화가 되어야 되는데 공산화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주자학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교조화가 되면은 그 나라가 공산화되기가 딱 좋아요. 공산화되는 전 단계로서 주자학이 쫙 깔려버리면은 공산당의 선동이 참 잘 먹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주자학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분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군사적인 면, 반기업적인 면, 그 다음에 이 지식인들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면, 뭐 등등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월남 공산화가 되고 중국 공산화가 됐는데 공산화가 안 된 게 한국하고 일본이다. 한국하고 일본은 주자학적 전통을 곧 벗어난 거죠. 어떻게 벗어났느냐. 민주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미국과 친구가 됨으로써 미국적 실용주의를 받아들여서 주자학을 주자학적 구질서를 극복해 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나 월남, 중국 이런 나라는 주자학적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 구질서, 옛날 그 신분질서라든지 가치관 그게 바로 공산주의하고 딱 연결되니까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주자학적 이데올로기가 지금도 살아있는 데가 주체사상이라는 변형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이 그쪽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송나라의 교훈이 우리한테 지금 던지는 것은 인구에서 100분의 1 이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막 상대도 안 된 그 송나라가 금나라, 요나라 그리고 원나라한테 차례로 당해가지고 넘어가 버렸다. 그 이유는 딱 정리를 하면은 우선 문치주의, 문약성, 그 다음에 이 자주국방 의지가 없었다. 군인들을 멸시했다. 문화예술에 너무 탐닉하다가 보니까 이 상무정신이 약화되었다. 국가지도부의 단결력이 없고 항상 첨예하게 이 음모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 정적을 자기의 적보다도 더 미워하게 됐다. 라이벌을 적보다 더 미워하게 되었다. 하는 몇 가지 공통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으로 지금 평화를 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퍼준 100억 달러로서 우리가 평화를 샀다고 해요. 그 산 평화가 뭐냐? 결국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리고 요새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달라는 것은 일단 다 주자. 그래야 평화가 유지된다. 이거 딱 마찬가지예요. 송나라가 요나라 달라는 대로, 서하가 달라는 대로, 금나라가 달라는 대로 다 주자. 그럼 평화가 유지된다. 평화가 유지됐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리죠. 두 번째는 외교 실패. 지금 송나라는 왜 망했느냐 하면은 금나라하고 지켰던 약속을 슬며시 깨고 요나라하고 손을 잡으려다가 들켜가지고 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을 과연 굳건하게 지키고 있느냐? 한미동맹에서도 실패한다. 그리고 대북정책에서도 실패한다 하면 우리가 외톨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 세계사를 보면은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를 집어먹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역대 중국은 거의 다 가난한 나라한테 먹혔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주로 북쪽에 살았어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한나라, 송, 명, 청한테 먹힌 명. 그때 청나라 여진족은 인구가 3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때 먹힌 명나라는 인구가 2억 정도 됐을 거예요. 명나라는 2억 정도 됐을 겁니다. 이런 식. 그런데 이상하게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법칙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통계가 있어요. 남북이 대결하면 거기가 북쪽이 이깁니다. 남북이 대결하면. 월남에서도 그랬죠. 예멘에서도 그랬죠. 프랑스에서도 북쪽에 있는 파리하고 남쪽에 있는 부르고뉴 지방이 싸우다가 결국 파리가 있고, 독일에서도 북쪽에 있는 프루시아가 결국은 통일을 해가지고 남쪽에 그 발달한 뮌헨 근방의 바바리아 주를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도 북쪽이 이겼습니다. 유럽에서 항상 힘센 사람들은 북쪽에 있습니다. 특히 바이킹, 저 추운 데서 내려와가지고 한 9세기, 10세기 완전히 유럽을 썩었습니다. 왜 이러느냐? 남북이 싸우면은 왜 북쪽이 이기느냐? 우선 북쪽 사람들이 추운 데 사니까 강건하죠. 강건하고 이 용맹하고요. 건실하죠. 지금 이탈리아에서 북쪽과 남쪽의 생활 차이가 매우 크죠. 북쪽에 예컨대 밀라노 근방 사는 사람들과 나폴리 사는 사람 사이에는 아마 1인당 주민소득이 한 2배, 3배 차이가 날 겁니다. 북쪽은 큰. 이 법칙이 한 번 더 적용되면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또 이 예외예요. 상통일 과정에서 신라가 상통일을 했습니다. 남쪽이 상통일을 했어요. 남쪽이.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한테 먹힌다는 게 삼국통일을 했어도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신라, 백제, 고구려 중에서 백제가 제일 잘 살았습니다. 백제가. 들판이 넓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잘 살았고, 이 신라가 제일 못 살았는 건 확실해요. 신라가 제일 못 살았어요. 근데 신라가 통일했습니다. 신라가 통일했어요.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통일하는 것은 몇백 년 된 그 역사의 축적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했다고 해가지고 통일할 수 없는 나라가 갑자기 통일하는 나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신라가 통일할 이유 중에 하나가 신라가 시련을 많이 겪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통계로 나옵니다. 삼국사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신라입니다. 고구려인 것 같지만 사실 신라가 전쟁을 훨씬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신라는 적이 많았습니다. 신라가 적으로 삼았던 나라가 고구려, 백제, 가야, 왜 이 네 군데였습니다. 네 군데. 그러니까 온 사방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전쟁을 말하면 침략 전쟁을 많이 당했어요. 직접 전쟁을 건 경우는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의 통계를 내면은 이상하게 신라가 천재지변 횟수가 제일 많아요. 뭐 지진이라든지 뭐 한해가 온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런데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통일할 힘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일한 나라는 다 시련을 겪은 나라입니다. 시련을 겪지 않고 공짜로 운 좋게 통일한 나라, 세계에서 그런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이건 절대 우연하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왜 프루시아가 통일을 했느냐? 바바리아나 이 작센주도 아주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결국 프루시아가 통일을 했습니다. 프루시아가 제일 전쟁을 많이 한 나라. 프루시아 귀족층은 원래 옛날에 중세 때 기사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요한에서 기사단, 템플 기사단, 그 중에 휴톤 기사단이라고 있습니다. 휴톤 기사단이 지금의 리투아니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쪽에서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프루시아의 그 지배층이 거기서 나오고 해서 이게 원래 프루시아라는 나라는 지금 독일도 그렇지만은
이 병영에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군인들이 만든 나라가 프러시아입니다. 프러시아. 그 군인들은 또 그 전통을 옛날 게르만족의 이 전통에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이 났을 때 이 바바리아주라든지 작센주는 나폴레옹과 협력을 했는데 프러시아는 싸웠어요. 그때부터 프러시아가 독일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챔피언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근데 만약 나폴레옹한테 협력을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유럽 정벌을 하는데 협조나 해줬으면 프러시아가 절대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프러시아가 결국은 통일을 할 수 있었다.